통계청이 조금 전 지난달 고용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는 2,703만여 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 1천여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2월, 3월 20만 명대 증가세를 기록했던 취업자 증가는 4월에는 20만 명대 증가를 이어가지 못한 상황이 됐는데요. 과연 이번 고용 동향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고 또 근본적인 일자리 해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림대 경영학부 최영기 개관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교수님, 이제 조금 전 고용 동향 나왔는데 보셨죠? 어떻게 네. 좀 보셨나요? 그 3월 달이 좋았죠. 그렇죠. 25만 명 늘었기 때문에 늘었죠, 예. 작년에 그 비해 보면 굉장히 밝은 전망을 할 수도 있었는데 4월 동향은 17만 1,000명. 네, 그래서 17만 1천명이 늘어났더라고요. 예, 3월보다는 못한데 네. 이거는 1월, 3월에 1분기 평균이 17만 7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트렌드.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 평균 올해 취업자 1월부터 3월 보니까 월 평균 17만 명 17만 17만 명 정도 7천 늘었으니까 명이었는데, 예. 그냥 평균 정도 평균 유지했다. 수준을 가고 있다. 아. 예. 근데 상대적으로 너무 최근에 좋았기 때문에 좀 안 좋아 보일 수는 있는데 예.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뭐 무난한 수준이었다라고 평가하시는 그렇죠. 그 작년 연평균이 9만 7천이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비하면 금년에는 뭐 훨씬 나은 그런 사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1분기 평균을 수치화해서 말씀을 주신 셈인데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고용 시장이 지금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체감하고 그 예. 지표하고 뭐 결의 문제 얘기가 나올 텐데 네. 지표상으로는 분명히 작년보다는 나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마 금년 전망 전체로 보더라도 당초의 정부 전망은 15만 명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트렌드로 보면 20만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전망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예. 그 전망을 또 문 대통령이 또 20만 명으로 좀 상향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예, 하시기도 뭐 했죠. 고용 그 전망하는 전문가들의 보고를 받았겠죠. 네. 근데 그거는 그런 전망도 가능한 것이 작년 3분기, 4분기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하반기가 안 좋았는데 기저효과 같은 것도 있는 거예요. 네. 작년에 안 좋았기 때문에 거기 대비해서 금년은 좀 좋아 낮을 수, 보이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1분기가 좀 안 좋을 수 있었는데 네. 1분기, 2분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하반기는 뭐 어느 정도 괜찮을 거라고 전망을 했고 그래서 네. 15만 명은 분명히 넘을 것 같고 네. 20만 가까이도 가능하다. 뭐 그런 전망이 가능합니다. 네. 또 최근에 고용 관련 통계 중에는 이 구직급여 지급액이 처음으로 7천억 원을 돌파했다. 그리고 신규 구직급여 신청자 수도 크게 늘어났다라는 내용이 있던데 이렇게 보면 뭐 고용 수지장이 좀 질적으로도 개선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듭니다. 예, 그게 좀 상반되는 지표죠. 그 실업률도 높아졌고 네. 구직급여, 실업급여도 뭐 대폭 확대됐다는 거는 좋지 않은 징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4월 달에 구직급여가 5,400억 정도였는데 네네. 네. 그게 뭐 지금 7천억 넘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 정부가 그 최저임금을 올려가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걸 지원을 해줬어요. 네. 근데 그걸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네. 그래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대폭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실업급여 대상자도 늘어나겠죠. 그 요인이 하나 있고 네. 그 모집단이 많아진 거죠. 예. 두 번째 요인은 최저임금을 올리면 실업급여액이 높아집니다. 아, 그러니까 실업급여의 최저 수준이 어떻게 책정되냐면 최저임금의 90% 이렇게 책정을 해요. 아, 그러니까 연동이 되는 거군요. 연동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인상을 시키면 자동적으로 실업급여액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업자들의 평균 월 실업급여액이 네. 한 124만 원 정도였는데 작년에요. 예, 네. 금년에는 142만 원입니다. 이건 평균인데 예, 예. 올랐네요. 예, 많이 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구직급여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이런 이제 실업급여나 뭐 다른 어떤 사회 안전망들을 통해 가지고 네. 경기가 안 좋을 때 정부의 어떤 재정 지원이 늘어나는 거고 경기가 좋으면 이 지원금이 줄 거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경기를 조절하는
그런 장치로서도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는 측면도 있다.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년층 체감 실업률은 지금 사상 최고치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1분기 평균 취업자 증가폭은 나쁘지 않다. 이게 참 네. 괴리감이 느껴지는 지표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쪼개기 알바도 최근에 많이 늘어났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대체로 작년 금년 계속되는 거는 청년들의 고용이 나아지고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고용률도 한 0.9% 포인트. 그러니까 30, 40대의 취업자는 줄지만 네. 청년 취업자는 뭐 4, 5만 명씩이라도 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더 개선되고 있는 건 맞는데 네. 다만 이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고 유급 주휴수당 뭐 이런 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15시간 미만으로 이게 쪼개기를 자꾸 하는 그런 경향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근로시간 그러니까 36시간 이상 취업자들은 좀 줄고 36시간 미만 취업자들은 좀 늘고 이러는 경향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두 가지 경향이 있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시간을 합리적으로 쓴다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유 시간을 안 주고 딱 자기가 일 시킬 부분만 파타임으로 이렇게 채용하는 그런 관행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쪼개기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좀 일을 좀 합리적으로 하는 작업 시간 관리를 근로 시간 관리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는 그런 새로운 경향들을 나타낸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청년층 얘기하면은 최근에 가장 어떻게 보면 각광받는 직업 네. 중 하나가 공무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뭐 좀 씁쓸한 현실을 반영한다고 할 수도 있을 부분인데 네. 사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 고용 동향에서는 실업자로 실업자로, 집계가 네, 되다 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청년 취업률의 어떤 최악의 수치에 한몫했다라는 네.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재미난 게요. 공무원 시험이 근데 5월 달에 있다 그러면 4월 달에 원서를 낼 거 아니에요. 응시를 하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원서를 내는 순간 그 사람은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업자로 분류가 됩니다. 원래는 그러면 뭐 비경제 활동 인구로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공무원 시험이 5월 달 끝나고 네. 뭐 7, 8월 달 그냥 공시생으로 취업 준비만 하고 있다. 네. 이러면 비경제 활동으로 분류가 되는 아. 거예요. 취업 준비생입니다. 그럼 공무원 시험 시기에 따라서는 그 변동성이 충분히 그렇죠. 클수 월별로 있겠네요. 약간의 변동이 있는데 우리나라 공시생들이 유난히 많아요. 네. 유난히 많습니다. 작년도에 국가직 공무원을 5천 명 뽑는데 네. 거기서 22만 명이 응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20대가 한 12만 명 정도고 30대가 뭐한 또 오래 준비하신 분들도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노동시장이 왜곡된 그런 어떤 상징적인 지표인데 잘 되는 나라들은 뭐 미국이나 뭐 이런 뭐 유럽 국가들을 보면 유능한 인력들은 민간 부문, 스타트업이나 벤처나 이런 쪽으로 가지 공무원으로 안 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굉장히 왜곡된 현상입니다. 네, 이게 어떤 정부 정책과도 맞물려서 나타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정부 정책도 영향이 있죠. 예. 공무원을 뭐 더 채용한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뭐 공공기관의 더 채용을 더 확대하고 이런 부분하고도 그렇죠. 맞물릴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청년들이 더 이제 그쪽으로 몰려드는 이런 현상도 있고 정부 정책과 관련도 없을 수 있는 건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런 데면 청년들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데는 사실은 민간 신생 기업들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기존 기업들이 그렇게 대폭 인력을 확충하고 이러기보다는 네. 신생 기업들이 많이 나올 때 청년 고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경제가 굉장히 활력이 있을 때 신생 기업이나 신수종 산업들이 막 이렇게 활성화될 때는 청년 고용이 그쪽으로 많이 쏠릴 수가 있죠.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부가 어떤 고용 정책에 있어서 좀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난 2000년 이후에 우리나라 그 산업 동향을 보면 네. 10대 기업이 변함이 없어요. 지난 한 근 20년 동안, 한 15년, 20년 동안 10대 기업의 변동이 없고 10대 산업의 변동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경제가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정체되어 있는 그런 경직돼 측면이 있기 있는 때문에 거군요. 네. 그거를 돌파하려면 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결국 규제나 경제개혁
문제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그 경제 활력을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그런 어떤 약간 좀 과감한 규제 개혁 처방 네. 이런 것들이 좀 요구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규제 개혁 또 잠재력을 높이는 방안들 아마 뭐 목표 자체는 민간 기업들의 어떤 활력을 돋는 그런 부분에 쓰이면서 결국은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키는 전략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 최근 정부도 뭐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판단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작년 하반기 이후에 4분기 이후에 이제 경제팀이 바뀌고 네. 그동안에 추진해왔던 게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던 게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그 수요 측면의 경기 대책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요를 촉진해서 뭐 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률을 높인다 이런 거였는데 그것만 가지고 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생산 부분에서 뭔가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새로운 경제 혁신을 일으키는 그 분야에 뭔가 정책적 역점이 가져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금년부터는 그 혁신 성장을 굉장히 좀 강조하는 그래서 뭐 포용적 혁신 경제, 포용적 혁신 국가 뭐 이런 개념도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네. 그 스마트 제조업이라든가 뭐 이런 경제의 어떤 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최근에 좀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사실 지금 고용 문제 뭐 어느 정부에서나도 다루기 힘들었던 난제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최근에 뭐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면서 이 고용 창출이라든지 고용 해법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대안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또 다른 해법을 좀 찾아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지난 2년간 정부가 고용 대책으로 주로 들고 나왔던 거는 최저임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네.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뭐 사회적 대타협 이런 거였는데 그 2년 동안 거기에 너무 힘을 소진을 하고 그 에너지를 너무 좀 거기에 이렇게 쏟는 바람에 예. 앞으로 3년 어떻게 할 거냐는 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책이 부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볼 때는 네네. 고용의 뭔가 돌파구가 획기적인 돌파구가 열릴 때는 결국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통해서 노동시장의 체질을 바꿀 때 네. 패러다임을 바꿀 때 뭔가 고용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같은 이 좀 정체된 이런 고용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뭔가 과감한 제도 개혁에 나서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 부분을 좀 주춤주춤하고 제대로 나서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남은 기간이 3년이나 되기 때문에 네. 지금쯤은 지난 2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한 과감한 제도 개혁에 나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예. 네, 말씀하시죠. 말씀해 주신 내용 보면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위해서 과감한 제도 개혁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제도 개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굉장히 연공주의적이에요. 연공주의적인데 이거는 나이가 들었다고 임금을 더 주고 네. 나이가 들었다고 승진을 그냥 시키고 이렇게 되면 청년들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틈이 별로 없죠.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청년이 신입 직원하고 예컨대 20년 된 그 상사하고의 임금 차이가 2배, 3배 난다고 그러면 정말 생산성이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래서 비정규직을 많이 쓰고 그 아웃소싱을 많이 하는 이유는 이런 어떤 연공주의의 그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노동시장의 어떤 경직성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청년 고용을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더 생산성에 부합하는 임금 체계 그리고 전문직 형태의 그런 어떤 직무 구조로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정부가 이 비정규직을 줄이려고만 할 게 아니고 네. 비정규직의 임금 책정이라든가 이 사람들의 직무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정하게 해서 이게 하나의 별도의 어떤 직업별 노동시장으로 예. 직무형 노동시장으로 잘 정착되도록 네. 그런 투자를 해주는 게 금년 말에 성과를 내고 내년에 성과를 내지는 않지만 네. 궁극적으로 3, 4년 후, 4, 5년 후에는 이게 우리 노동시장의 체질을 바꿔서
훨씬 더 좀 젊고 활력 있는 그런 노동시장으로 체질을 바꿔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거는 다음 정권까지 이어져야 될 노동시장 제도 개혁의 어떤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금방 성과가 안 나니까 역대 정권들이 이 부분들을 약간 좀 뒤로 자꾸 밀어놓는 측면이 있는데 네. 외국의 사례를 볼 때 그런 근본적인 처방을 하지 않고는 이 답답한 고용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그런 각성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최영기 교수와 지난달 고용 동향을 분석하고 또 향후 우리 일자리에 대해서 논의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